한국? 우리 중국 바로 옆에 붙은 그 작고 시끄러운 반도체 조립국 말이야? 우린 세계 최강국 중 하나인데 걔는 아직도 K머시기 하면서 주제도 모르고 감성팔이나 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한 사람은 중국 최상층 공무원의 외동딸이자 웨이보 팔로워 400만을 자랑하는 톱 인플루언서 린루였습니다. 명품과 권력, 그리고 붉은 여권.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있다고 믿었죠. 중국 여권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한국 같은 나라는 코웃음 칠 대상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녀가 유럽 공항의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세상은 아주 조용하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환영받지 않습니다. 반면 그녀가 그토록 비웃었던 그 나라. 그 작은 반도체 조립국의 여권을 든 사람들은 줄도 서지 않고 미소 한 번에 도장을 받고 Have a nice trip이라는 환대를 받으며 유유히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린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중국 여권이 얼마나 무겁고 의심스러운 존재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한국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닌 전 세계가 신뢰하는 국가의 상징이라는 것을요. 권력이 만든 길은 짧았고 품격이 만든 신뢰는 전 세계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유럽 관광이 아닌 자신이 알던 세계가 무너지는 충격의 여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작은 나라, 큰 품격 여권이 말해주는 진짜 국격.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린루입니다. 중국 고위직 공무원의 무남동녀죠. 웨이보 팔로워가 400만 명이나 되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요. 베이징 중심가에 있는 저희 집은 5층짜리 독립주택입니다. 마당에는 분수대가 있고 차고에는 아버지가 사준 유럽 명품 스포츠카가 나란히 서 있어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제 방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 벽면은 온통 명품 가방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직접 고른 것들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한국 여권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손에는 제 중국 여권을 들고 있었죠. 붉은 표지에 금색 국장이 새겨진 여권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솔직히 한국 여권이 뭐 그리 대단한가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중국 여권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더구나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면 말이에요.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초당 올라왔어요. 린루님 말이 맞아요. 중국이 최고죠. 한국은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은 찬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에 유럽 여행을 떠날 예정인데요.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저는 침대 위에 늘어놓은 명품 가방들을 카메라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하나당 2천만 원은 좋게 넘는 것들이에요. 팔로워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부러워요. 저도 갖고 싶어요. 같은 댓글들이 빗발쳤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조명에 반짝였어요. 중국 여권만 있으면 이 모든 게 가능해요. 권력이 뒷받침되니까요. 우리 아버지 한마디면 어떤 나라 대사관이든 특별 대우해줘요. 저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VIP 라운지는 기본이고 입국 심사도 별도로 받죠. 이게 바로 진짜 외교력이에요. 팔로워들은 열광했습니다. 역시 린루님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자랑스러워요. 같은 찬사가 끝없이 올라왔어요. 실시간 시청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국 여권을 자랑하던데 정말 우스운 일이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작은 나라 여권 가지고 뭘 그리 자랑할 게 있나요? 우리처럼 큰 나라, 강한 나라. 여권이어야 진짜 파워가 있는 거죠. 영상을 마치고 나서도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제 영상을 공유하며 한국을 비하하는 글들을 올렸어요.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며 제가 국격의 상징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니 팔로워가 또 5만 명 늘어 있었어요.
권력과 명품 그리고 중국 여권의 위력을 보여준 완벽한 영상이었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가 얼마나 철없는 소리를 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말이에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1등석에서 내려 공항 라운지를 거쳐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유럽산 명품 캐리어를 끌고 가는 제 모습이 우아하다고 생각했죠. 중국 여권을 손에 꼭 쥐고 입국 심사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 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신뢰국 패스트 트랙이라는 표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유럽연합,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국기들이 나란히 붙어 있더군요. 당연히 그 줄이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의 최고위 공산당원인데 어디 못 갈 곳이 있겠어요? 그런데 공항 직원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30대 남성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라인은 신뢰국 여권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직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중국 최고위 공무원의 딸이에요. 중국 여권이 신뢰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일반 심사대를 가리켰어요. 규정상 그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려는 듯 돌아섰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긴 줄에 서야 했어요. 앞에 30명도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으로는 계속해서 신뢰국 라인의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1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권을 내밀었는데 심사관이 컴퓨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잠깐만요. 정치 리스크로 표시되어 있네요. 심사관이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는데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정치 리스크가 뭔가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최근 귀하 아버지의 권력투쟁 여파로 입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관이 설명했어요. 상급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아버지의 정치적 상황이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중국 내부의 권력 다툼이 제 여행의 족쇄가 되고 있었습니다. 별도 공간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한국인들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심사관들도 땡큐 해브 어 나이스 트립이라며 10초 만에 통과시켜 주더군요. 특히 한 한국인 가족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가 떼를 쓰자 부모가 조용히 달래며 다른 분들에게 방해 안 되게 조용히 하자고 말했어요. 심사관이 그 모습을 보고 따뜻하게 웃으며 아이에게 사탕까지 주더군요. 드디어 임시 입국 허가를 받긴 했지만 저는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중국어로 항의해봤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아무도 관심 없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중국 여권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다니. 한국 여권은 신뢰로 통과하는데 제 여권은 의심의 대상이 되다니.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며 기사에게 물었어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와요? 아, 네. 많이 오죠. 하지만 한국 관광객들이 더 인기 있어요. 기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매너가 좋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파리에서의 첫날, 저는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샹젤리제 거리로 나갔습니다. 프랑스 최고 명품 매장에 들어갔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제가 중국어로 말하자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군요. 실례지만 구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직원이 다소 차가운 톤으로 물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을 만져보는 제 손을 견제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직원이 시계를 보며 바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매장 한켠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인 가족이 직원과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지난달에 자사서울 지점에 들렀었고 서울이 되게 깨끗하고 좋다는 별 볼 일 없는 내용이긴 했는데 직원과 손님의 대화가 너무나 화기애애했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인 고객의 이름까지 기억하며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반면 저는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있어도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매장을 나서 루브르 박물관 근처를 걸어가는데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공원의 꽃밭에서 셀카를 찍기 위해 꽃들을 마구 짓밟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은 꽃 위에 드러누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제지하려 했지만 중국어로 소리치며 무시하더군요. 저 사람들이 정말 중국인인가?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동포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더 가관인 건 근처 분수대에서였어요. 한 중국인 가족이 아이에게 분수대 근처에서 소변을 누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피해갔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반면 바로 옆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조용히 사진을 찍고 아이들에게도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하자고 타이르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중국어로 주문하려고 하니 점원이 당황해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테이블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음식 포장지는 바닥에 버리고 의자는 제자리에 놓지도 않았습니다. 점원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이니즈?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것 같았어요. 왜 저 사람들은 환영받고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곧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중국어로 말하면 직원들이 당황해하거나 귀찮아했습니다. 이미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관광지에 낙서를 하며 사진을 찍기 위해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관광객들은 예의 바른 태도와 기본적인 영어 실력으로 어디서나 환대받고 있었어요. 현지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주변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한국이 한국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품격 있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명품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국가 이미지, 개인의 품격,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권력과 재력이 해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한국인들이 더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국격이었던 거죠. 이탈리아 로마 공항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입국 심사에서 보류 상태가 되었어요.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잠깐만요. 심사관이 상급자를 불렀어요. 이탈리아어로 뭔가 설명하더니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 리스크 국가로 분류되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급자가 영어로 설명했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베테랑 심사관이었습니다. 정치 리스크 국가라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중국이 정치 리스크 국가라고요? 저희는 강대국이에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닙니다. 상급자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현재 중국 내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 투쟁이 이탈리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중국 내부 정치가 제 개인 여행에까지 족쇄가 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항의를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했어요. 또다시 별도 공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한국 여행객이 심사를 받고 있었어요. 심사관이 한국 여권을 받아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K-패스포트? 웰컴 투 이탈리. 로마에 처음 오시나요? 네, 처음이에요. 이탈리아 음식을 정말 좋아해서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인이 유창한 영어로 답했어요. 아, 그렇다면 트라스테베레 지역을 추천드려요. 정통 로마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죠. 심사관이 친절하게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데 채 5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본 비아지오.
좋은 여행 되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K-패스포트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즉시 통과되는데 제 여권은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관광 조언까지 받고 있다니. 다른 한국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서울이요? 제 친구가 서울에서 일해요. 이런 식으로 친근하게 대화하며 통과시켜줬습니다. 반면 제 앞에 있던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별도 심사를 받고 있었어요. 30분, 1시간씩 기다리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30분을 더 기다린 후에야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3일 이내 거주지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부였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권은 그 나라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가면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이 와요? 아, 네. 한국 관광객들 정말 좋아요. 기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예의 바르고 팁도 적당히 주고 문제 안 일으키죠. 요즘 가장 환영하는 관광객이에요. 중국 관광객은 어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사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돈은 많이 쓰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환영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 한국인들이 보여준 품격, 그리고 한국 정부의 안정성 때문이었어요. 반면 제 여권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 투쟁이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개인의 여행에까지 족쇄가 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외교력은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로마의 한 작은 카페에서 일어난 일은 저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짜증이 났어요. 입국 심사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겼거든요. 게다가 로마의 7월 더위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무례한 태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에어컨이 약해서 더 짜증이 났어요. 메뉴판을 보니 이탈리아어로만 적혀 있더군요. 영어 메뉴도 없었습니다. 메뉴 좀 주세요. 저는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점원이 당황해하며 다가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는데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논 카피스코. 점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탈리아어로 모르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영어는 할 줄 알아요? 잉글리시? 점원이 언포코. 라고 작게 말했어요. 조금밖에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한국 여성이 앉았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는데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점원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나 카페 페르 파보레. 유창하진 않지만 부드럽고 정확한 발음이었어요. 점원의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아, 이탈리아어를 하시는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이탈리아어는 여행 준비하면서 기본 표현만 익혔거든요. 한국 여성이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점원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한국. 저희 동네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점원이 메뉴를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추천 메뉴도 알려주고 로마의 전통 커피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이 근처에 맛있는 젤라또 가게도 있어요. 제가 지도에 표시해드릴게요. 점원이 친절하게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반면 저는 중국어로 계속 항의하고 있었어요. 왜 영어 메뉴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점원도 주변 손님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탈리아 할머니는 맘마미아 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핸드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켜려고 했는데 와이파이가 안 잡혔습니다. 이게 뭐예요? 와이파이도 안 돼.
한국 여성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간단한 이탈리아어는 할 수 있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완전 낯선 사람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다니. 그것도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 사람이. 잠깐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분이 점원에게 제 주문을 전달해 줬습니다. 이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도 좀 부탁드려요. 점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친절하게 응대해주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여성 덕분에 저도 따뜻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하자 한국 여성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해외에서는 서로 도와야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노력하는 자세. 그게 진정한 매너였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중국 팔로워들이 순식간에 수만 명씩 접속했습니다. 평소보다 접속 속도가 빨랐어요. 아마 제가 유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비싼 호텔 방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있었거든요. 댓글창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린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뭔 일 있었나요? 그 같은 걱정의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틀렸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팔로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였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정말 창피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깨달았어요. 댓글들이 격렬해졌어요. 어떤 이들은 정신 차려요. 중국이 최고인데. 왜 그래요? 서양 놈들한테 세뇌당했나요? 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중국 여권으로 여행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입국할 때마다 의심받고 정치 리스크라며 따로 심사받고 한국 사람들은 환영받는데 저는 무시당했어요. 실시간 시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이었어요. 저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꽃밭을 망가뜨리고 아무 데서나 대소변 보고 소리 지르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댓글창이 더욱 난리가 났어요. 매국노다 중국을 모독하지 말라는 비난과 사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나도 그런 경험 있다는 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알아요? 우리가 그동안 보여준 태도 때문이에요. 저는 더욱 목이 메었어요. 현지 문화는 존중하지 않고 돈과 권력만 내세우고 그런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팔로워들 사이에서 찬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린루가 미쳤다. 서구 세력에 굴복했다며 저를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용기 있는 발언이다. 반성할 줄 아는 게 대단하다며 지지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존경받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다른 문화를 존중해요. 그래서 어디 가든 환영받는 거예요. 여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품격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자존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앞으로는 제대로 배워보려고 해요. 한국에서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반성을 했어요. 권력의 그늘에 숨어 교만했던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400만 팔로워 중 10만 명이 언팔로우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버지 몰래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국제기관 보고서들을 찾아봤어요. OECD 자료, IMF 분석, 세계은행 리포트, UN 통계까지 샅샅이 읽어봤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에서 통제하는 사이트가 많아 볼 수 없던 것들이 자세하게 나왔어요. 처음 본 자료는 헨리앤 파트너스의 여권 파워 랭킹이었어요. 한국 여권이 189개국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여권이었거든요. 반면 중국 여권은 82건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여권 파워에서는 중국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경제 성장 스토리였습니다. 1960년 1인당 GDP가 79달러에서 2023년 32,000달러로 성장했다는 기록을 봤어요. 6.25 전쟁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60년 만에 이런 성장을? 저는 감탄했어요. 중국도 빠르게 성장했지만 한국의 성장 속도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K방역에 대한 자료도 찾아봤어요. 코로나19 초기 한국이 보여준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WHO 보고서였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신속한 검사, 디지털 기술 활용까지 모든 면에서 선진적이었어요. 우리는 뭘 했지?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중국은 정보를 숨기고 책임을 회피했는데 한국은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제협력을 이끌었더군요. 교육제도에 대한 OECD 보고서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이 PISA 국제학업성 취도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열과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있었어요.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중국에서는 우회 경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이었죠. 문화로 세계를 매혹시키는 힘. 저는 감탄했어요. 이게 진짜 국격이구나 싶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문화로 사랑받는 나라. 투명 국제의 부패인식 지수도 확인해 봤어요. 한국이 31위, 중국이 76위였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더 신뢰한다는 명확한 증거였어요. 왜 나는 이런 걸 몰랐을까? 자책감이 들었어요.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죠. SNS 콘텐츠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우물 안개구리였어요. 새로운 영상에서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국격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품격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배려, 겸손, 품질에 대한 추구,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이런 것들이 진짜 국력이었어요. 팔로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비난하던 사람들도 점차 제 변화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린루님이 성숙해지셨네요. 배우는 자세가 보기 좋아요. 객관적인 자료 고마워요. 같은 댓글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관련 콘텐츠를 만들 때도 신중했어요.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한국을 비하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국제 시민이 되어가는 기분이에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 겸손함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한국에 가보겠다고 말이에요. 유럽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고민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단기 체류 비자를 신청했어요. 린루, 내가 왜 한국에 가야 하는 거냐?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우리나라가 부족해서? 내가 중국인이라는 걸 잊었나? 아버지, 부족한 건 저예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진짜 품격이 뭔지 배우고 싶어요. 품격? 그게 뭔 헛소리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우리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뭘 더 배워야 한다는 거냐?
아버지, 경제 규모가 큰 것과 존경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를 관철시킨 일이었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파리나 로마 공항에서의 경험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해줬고 입국 심사도 신속하게 처리되었어요. 한국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입국 심사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러 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환영해요. 심사관이 따뜻하게 말하며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긴장하지 않았어요. 배우러 온 사람의 마음이었거든요. 권력을 내세우거나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아무도 새치기하지 않고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렸다가 차례로 탑승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인데도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기다렸습니다. 전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대폰 통화를 자제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했어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자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의식이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명동역에서 내려 첫날 숙소인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길을 찾다가 헤매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디 찾으세요?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찾고 있어요. 저는 어색한 발음으로 답했어요. 아, 여기서 2블록만 가면 돼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주머니가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주인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해주셨어요. 어머,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한국어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이고, 기특하네. 열심히 배워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이제야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다. 여권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로 여행하는 것. 이게 진정한 국제인의 모습이구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소음은 거의 없었어요. 질서 있고 조용한 도시의 밤이었습니다. 앞으로 배울 것들이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그리고 진정한 품격도 말이에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에서 진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